권리를 중심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알 권리,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가 3대의 권리이고요. 그 밖에 이제 보호받을 권리나 보상받을 권리 이런 것들 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지뢰밭과 오른쪽에 있는 반도체 생산 공정인 것 같은데 무엇이 더 위험할지 여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뢰가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뢰밭이라는 것은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의 반도체 공정은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유해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 유해 화학 물질에 둘러싸여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오른쪽이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즉, 알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고 있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주는 이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비치하고 게시할 의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그래서 이 산안법의 요약본을 게시를 해야 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작성을 해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안전보건 자료도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되고요.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는 이렇게 산안법의 조항과 주요 내용, 그리고 벌칙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의무 중심으로 써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 노동자의 권리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사업주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도 사업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관리 규정, 뭐 기기구조 자체 검사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대표가 요구하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약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유해 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제공토록 의무화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방송, 영화 스태프 중에서 무대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MSDS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제공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자가 줘야 되고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작성,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MSDS 작성법은 16개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16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16개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게시나 비치가 중요합니다. 노동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요약본으로 해서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대한 정보,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사용 사업주는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했던 시간과 내용도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16가지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경고 표시라고 해서 6개의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뭐 명칭이나 그림 문자, 신호,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예이고요. 공급자의 정보는 사실 사용자가 이 물질을 사와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 물질을 만든 사람은 여기 대성 산업가스이기 때문에 이 사업주의 공급자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스마트폰 앱으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면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뭐 어떤 물질이 있다. 그리고 물질마다 고유의 번호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카스 넘버가 있거든요. CAS라고 하는 카스 넘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넣으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 권리의 마지막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사무직 종사자는 분기에 3시간 이상, 그리고 그 외에 종사자들은 분기에 6시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정도는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채용 시에도 8시간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시간, 안전보건 교육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겠죠. 아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는 최초 업무 제공 시에만 2시간만 교육받으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거부할 권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급박한 위험 시에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걸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노동부가 다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후에 작업 재개를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 수가 있겠고요.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만한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는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피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작업 중지하고 대피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누구로 해야 될까, 이게 명시적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는 사업주가 아니고 노동자가 판단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부 감독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위반을 발견하면 범죄인지 보고하고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징후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제대로 중지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도 실청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도 작업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다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을 중대재해라고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이 상황에서 노동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이것도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이게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좀 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여러 가지 한계 지점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게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현재는 노동자 편에 서서 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이제 한계들은 아직도 좀 열려 있는 상태라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의 권리로서 마음껏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동부에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하시면 훨씬 더 그런 갈등을 피할 수가 있겠는데요. 1588에 3088로 되어 있고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번호를 기억해 주셨다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참여할 권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건강검진 작업환경시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이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삼보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사업장은 5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예술 노동자들은 뭐 아까 안전보건 체계라는 것들을 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했었고, 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테니까 삼보이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 한 명과 사용자 위원 이렇게 각각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 사람이 한 명으로 무조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 들어갑니다. 사용자 위원은 사업의 대표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분들 다 전문가들이고, 산업보건의 저같이 직업환경영역 전문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산업보건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도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위원 구성보다 사용자위원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여기서는 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작성 및 변경, 교육에 대한 내용들, 뭐 사고가 났을 때 대책 수립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분기마다 1회는 해야 되고, 출석 전원이 서명 날인 내서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동수로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이고 중요한 위원회이지요. 근데 다수의 노동자들과 사업장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항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90년대 초에 중대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노동부나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선임이 아니고 회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고 노동부가 위촉하는 식인데, 노동부의 감독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내와 사외입니다. 사내는 사업장 노동자 대표 추천으로 되고 노동부가 위촉을 합니다. 사측에게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뭐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니고 의견을 듣는 절차 정도이고요. 사측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의견만 제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단점은 사업장당 단 한 명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업주는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한 초월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제 회사 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 산별연맹 이런 지역의 대표 기구가 추천할 수 있고 노동부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추천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 가장 큰 단점은 현장 출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의 명상감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산재 예방 정책권이 홍보 참여 등 이 정도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내 명감만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개까지 하면 이 3개가 사회 명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회 명감은 상당히 권한이 좀 적은 편이고요. 임기는 보통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골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건강장애 예방 시행 지침이 마련이 됐는데, 이게 2003년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됐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게 엄청 좋은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노동 강도가 셌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당시 IMF를 지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됐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들이 근로계 투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좀 잠재워 오려는 일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근로계 부담 작업 11가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는 근골 유해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고, 그 조사에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가지 작업이라는 게 제조업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적용받기는 쉽진 않습니다. 유엔조사는 뭐 작업장 요인, 작업자 요인, 환경 요인, 작업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조사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외부 기관에 맡겨진다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11가지 작업이라는 게 제조업 중심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서 1번 정도가 사무직인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 산업법에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골계 유엔조사와 더불어서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는 뭐 사고성 재해에 대한 평가, 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노동 강도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사업장에 맞춤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문화예술계의 산업보건이 좀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위험평가도 같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의 산업보건 의무 살펴드리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한 것들은 이미 한 번씩 봤고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전보건 관리자 임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까 초반에 살펴봤듯이 문화예술계는 통으로 그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업주가 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 이 감독자를 지도적으로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고 산업보건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까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사업주를 보좌를 하고 근로자는 이제 별도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면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체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조, 39조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상당히 짧게 들어가 있는데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해 놨고, 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체 산업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별 사업장에 맞춰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70개 정도의 조항이 있고 특권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사이트에 만화를 보는 규칙도 있고, 이 규칙을 어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업주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물 정도로 꽤 과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편은 총칙이고 안전기준, 보건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뭐 사무공간, 근골계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고요. 설치하는 노동자분들은 건설 작업이나 뭐 이런 작업 중에 볼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사실 보호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보호구 지급만으로는 사업주의 예방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구를 사업주가 제공해야 되고, 노동자도 어떤 보호구가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보호구를 잘 써서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산재 보고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3일 이상 노동자가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은 요양 4일인데 산재 보고는 휴업 3일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회사에 못 나온 상황에서 보고를 하는 거고, 신청은 회사에 나오더라도 치료받는데 4일 이상이 걸리면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고,
거짓 보고를 했을 때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은폐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재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를 산재 은폐라고 보통 볼 수가 있겠고요. 고의적인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시킨 자, 공모한 자, 공모한 자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도 산재 은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관리해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얼마나 유해 요인이 있고 문제는 뭐고 어떻게 예방할지, 그리고 노출 허용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을 아래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노출 기준 자체가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건강진단은 아까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도 하고, 일반 건강진단을 사무직이 아닌 분들은 1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병이 의심될 때는 수시건강진단도 할 수 있겠고요. 유사한 작업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임시건강진단이라는 것도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는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교대 근무를 하거나 야간 작업을 하는 분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따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6개월간 밤 12시부터 5시까지 포함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신경계에 대한 불면증 증상,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거, 위장관계, 내분비계에 대해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고나 프리랜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수건강진단을 받으실 만한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교대 근무는 수면장애나 사고, 재해, 정신건강, 위장질환 여러 가지 건강 요인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었고, 그동안 적용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여러 요구를 통해서 개정이 되기도 했었고, 부족한 부분들도 힘을 모아서 개선과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요구하고, 지금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은 또 적용 제외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현실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건강권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